그것이 다시 공부방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건강은 점점 좋아졌다.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이 회복되니 아이들과의 수업이 그리웠다. 내 아이들은 다 자랐고 다시 공부방을 할 명분도 할 용기도 없던 차에 집 근처 대형 학원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아이들을 보니 설레었다. 젊은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흥미로웠고 프랜차이즈 학원의 시스템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토요일마다 나만의 특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4명으로 시작한 토요일 특강반은 24명으로 늘었고 아이들의 실력도 좋아졌다. 문제아 반을 맡았던 나는 그 다음 해에 우수한 반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년차가 되던 해에는 우수한 반 위주의 수업을 하였다. 전년도와 다르게 구성된 특강반에서의 호응 또한 좋았다. 다만 아이들이 매번 같은 말을 내겐 하곤 했다. 선생님, 학원 차리시면 안 돼요? 예전 특강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대형 학원이다 보니 원장님이 2분이셨는데 나의 교육 철학과 맞는 원장님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수업들만 해야 했다.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며 즐거운 수업을 했던 나의 특강도 중등부를 맡으며 수능 대비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더 이상 수업이 재미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난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다. 쉬면서 지인들을 만났고 코로나로 인해 다시 공부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았다. 큰 욕심 없이 나만의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올해 2월 20년을 살았던 지역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공부방을 개원했다. 전단지나 어떤 홍보도 없이도 아이들을 늘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실력이 쌓아가고 있음에 힘이 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누구나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 명료해진다. 나는 누구가 아닌 나로 살아간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 자기소개를 한다. 자기소개에는 자신이 하는 일, 장점 그리고 소망을 담아 말한다. 나의 자기소개에는 꼭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다. 그건 바로 다둥이 마음이다. 새아이의 엄마로 살아왔고 새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기에 난 항상 힘주어 말한다. 다둥이 마음이라고. 새아이가 어릴 때에는 젖을 먹이며 행복했고 유치원생이 되어서는 스스로 일어나 등원 준비하는 것에 기뻐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시간 관리 잘하는 것에 감사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흐뭇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꿈이 있음에 고마웠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에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며 살아감에 기특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첫째는 엄마인 나보다 동생들의 감정과 고민에 더 신경 쓴다. 대학생인 둘째는 수험생인 동생에게 입시 선배로서 현실적인 보조와 조언을 한다. 마냥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셋째 일명 자유로운 영혼은 가족들의 생일과 깜짝 이벤트 담당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예스데이. 하루 종일 예스만 해주는 특별한 날. 이젠 큰아이가 동생들을 위해 해주고 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책으로 배우며 익히는 것보다 체험으로 얻어지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말이다. 새 아이들이 자라서 이젠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자신들의 어려웠던 일들을 나누며 격려하고 때론 호통을 치기도 한다. 애롭게 자라온 나로서는 이보다 더 흐뭇한 일이 없다. 새 아이들의 건강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들로 자라준 것보다 더 큰 보상은 나에게 없다. 작년에 우리 가족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고3이었던 둘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던 아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기 시작했다.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두고 안 다닌 병원이 없었다.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는 매번 같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나중에 심한 탈모까지 왔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수능시험 날이 되었다. 새벽부터 온 가족이 출동하여 응원을 했다. 나 역시 점심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편지와 함께 보냈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30분 만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순간 느낌이 쎄했다. 내 예감은 적중했다. 아이가 호흡곤란이 와서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으니 데리러 오라는 전화였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가 응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진찰을 받고 수액을 맞추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내 맘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침착해야만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규야,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왔겠어. 괜찮아. 아이의 마음이 먼저였다. 누구도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우리 식구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초중고 12년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던 아이의 대형 사고를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인 것이다.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다. 내색을 하지 않을 뿐 모두 둘째를 걱정했다. 월 1월 각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아이의 얼굴엔 점점 생기가 돌았다. 수능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국공립대학 2곳을 4년 장학생으로 붙은 것이다.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고 말수도 조금씩 늘어나갔다. 아이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 탈모 증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고 우울증으로 찐 살도 식이요법, 수영 그리고 걷기를 하며 뺐다. 이제 2달 후면 둘째는 해병대에 입대한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로 하는 작곡도 쌓여 미니 음반에 계약을 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의 용돈도 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용돈으로 지체장애인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가족 모두가 믿어주고 응원한 덕분에 둘째 아이는 힘듦을 이겨냈고 성장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이다. 가정에서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소통이 잘 된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눔의 즐거움을 안다. 나는 종종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인생은 부메랑이야. 어떤 일이든 너희들이 던진 대로 언젠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 나의 아이들이 자라서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면 내 인생의 부메랑도 나에게 돌아오는 거겠지? 오늘도 난 멘티에서 멘토가 될 나의 아이들을 응원한다.
땡큐로 배우는 영어 문해력. 나는 26년차 창의 융합 영어 교육 전문가이다. 아이들은 나를 한다쌤 또는 캐서린이라고 부른다. 한다쌤은 어떤 일이든 한다면 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나에게 지어준 별명이다. 난 이 별명이 마음에 들어 독서 수업을 할 때는 한다쌤으로, 영어 수업을 할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써온 나의 영어 이름 캐서린으로 불린다. 몇 해 전 나는 YWCA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한국어가 배우기 어렵다는 건 한국 사람만 빼고는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문화와 역사 때론 야사까지 가르쳤다. 분기별로 농촌 체험과 음식 만들기를 하며 한국의 식생활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려주었다. 지역 축제에도 참여해 전통놀이도 하였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 가장 쉽게 한국어를 익히게 방법은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거였기 때문이다. 그때 알았다. 언어는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함께 배울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영어를 가르칠 때도 최대한 오감을 활용하려 노력한다. 나에게 상관없이 학생들은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수업을 할 때 흥미와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이제 모든 교육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듣기만 하는 수동적 수업이 아닌 참여 중심의 능동적인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이 티칭의 시대에서 코칭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영어 교육 종사자로서 요즘 핫한 문해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해력과 독해력은 영어 교육자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다. 독해력이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문해력이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독서교육 사전에서는 글을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의지로 설명해 놓았다. 다시 말해 독해력은 글자의 뜻과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고 문해력은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해력과 독해력이 이 두 가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미 짐작했겠지만 그건 독서력에서 온다. 독서력은 독서에서 길러지는 어휘와 생각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독서력이 곧 문해력인 셈이다. 영어 문해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신과 수능 시험 준비에 맞추어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다. 땡큐로 배우는 영어 문해력. T. 훈련하기. H. 습관 들이기. A. 질문하기. N. 관심하기. K. 배경 지식 넓히기. U. 활용하기. 1. 훈련하기에서 보겠습니다. 영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선 듣기 훈련과 읽기 훈련을 해야 한다. 듣기 훈련은 소리, 언어로 다양한 어휘들을 익히는 것이다. 영어에 흥미를 주기에 최적화된 방법이기에 듣기 훈련은 중요하다. 듣기를 통해 독서에 흥미를 주었다면 다음에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 학습을 병행하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다. 읽기의 기초가 쌓이면 읽기 독립을 훈련해야 한다. 레벨별 읽기 독립훈련용 책들과 디딤돌 책들을 사용하여 읽기 기술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 낭독 즉 소리내어 읽기와 쉽게 말해 원어민 따라 읽기로 읽기 독립훈련이 끝나면 비문학 읽기로
통해 사고력 훈련을 한다. 사고력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해력의 차이를 만드는 메타인지 독서를 훈련해야 한다. 생각 열기와 본질적인 책 읽기를 길러진 메타인지 독서법은 고난이도 독해 문제를 푸는 데 꼭 필요한 독서법 훈련이다. 영어 능력 시험 문제의 70%는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30%는 듣고 문제 푸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듣기와 읽기 훈련은 정말 중요하다. 흘려듣기로 듣기 훈련,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 학습으로 읽기 기초 훈련, 낭독과 샤도잉으로 읽기로 읽기 독립 훈련, 비문학 읽기로 사고력 훈련, 본질적인 책 읽기로 메타인지 훈련이 있습니다. 2. 습관 만들기. 습관 들이기는 위에서 말한 훈련해야 할 내용들을 나이에 맞게 꾸준히 해야 한다. 입시 준비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영어는 언어로 배워서 학습으로 연결시킬 때 그 효과가 크다. 취학 전 흘려듣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 3에서는 원서 읽기. 초등 4에서 초등 6에서는 단어 어휘 확장하기. 중1에서 중3에서는 비문학 지문 전략적으로 읽고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3을 보겠습니다. 3엔 질문하기.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 엉뚱한 질문에도 받아주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질문하기는 독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알맞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4. 관심하기. 질문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이와 대화를 통해 자주 살펴본다. 부모님의 대화법이 아이들 사고력의 출발 지점이다. 자주 소통하자. 5. 배경 지식 쌓기. 아이는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 만큼 공감할 수 있다. 비문학과 문학을 적절히 읽자.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비문학 읽기는 삶을 살아가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다. 비문학 읽기가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읽자. 6. 활용하기. 유튜브를 활용해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자. 뉴스, 신문, 드라마, 만화, 영화, 강연, 낭독 등 자료는 많다. 아이들이 선택하고 즐기게 하자. 유튜브 시청은 이제 아이들의 일상이다. 못 보게 하기보다는 학습의 도구로 이용하는 센스를 발휘하자. 영어 노출이 덜 된 아이들과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그 공백을 메울 시간을 주자. 천천히 기다려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기주 작가는 말했다. 부족하니까 채울 게 많은 아이들에게 고마워하자. 문해력은 넓은 의미에서 공감, 소통,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것들의 뿌리가 되는 감사함을 생활화하자. 이제는 땡큐로 영어 문해력을 시작해보자. 마지막 부분 말공부입니다. 말공부. 요즘 나는 말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점점 변화하는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말공부가 이젠 나를 알아가는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부모를 상담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나는 많은 말을 듣고 또 말해야 한다. 말은 몇 초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은 말하는 사람을 담는 것이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얼굴에만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에도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중요하다. 한때 나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빨리 말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스피치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첫 수업에서 알았다. 나의 빨리 말하는 습관의 원인은 내가 말을 할 때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자신이 말을 할 때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사님은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며 이야기한다. 빨리 말하는 것 같으면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 톤이 높게 느껴지며 톤을 조금 내려 말한다. 타고난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말 습관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긴 해도 연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때 배웠다. 우리가 피부와 몸매를 관리하듯 목소리도 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고 정확한 발음을 위한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자. 말하는 기술을 배우면 말을 잘할 줄 알았다. 사람들과 대화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소통에는 문제가 있었다.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 한몫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기보다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니 답이 보이지 않았다. 진담과 농담을 구분하지 못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대화하는 게 힘들었다.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하다. 그 대화의 내용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땐 참 막막했는데 이제는 그때의 그 막막함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나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 농담과 진담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주변의 반응을 살핀다. 가끔 가장한 진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현은 웃으며 가볍게 물어본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습관을 알아두면 다음번 대화가 편해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말하기 기술은 자신을 바로 알고 상대방의 말 습관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말하기 방식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면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말하기 기술인 질문을 하기가 쉽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꺼내주고 들어줄 때 우리는 자신의 말 그릇 속에 그 사람을 담게 되는 것이다. 말은 곧 사람이다. 나는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큰 말 그릇을 만들고 싶다. 말 때문에 애로워하지 않고 말 덕분에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 싶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를, 사람의 향기를 말에서 느끼고 싶다.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고 마음에서 나온 말을 듣고 싶다. 어른답게 말하고 성장하기 위해 나의 말 공부는 오늘도 계속된다. 네, 최서린 작가의 저서였습니다. 쪼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 쪼가 뭔지 아세요? 네, 작가는 삶과 글이 같을 때 빛이 난다고 합니다. 명강사는 사랑의 경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사라고 하거든요. 지식만을 전하지 않고 강사들은 우리는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눈답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 되기를
함께하는 길동무입니다. 여러분, 쪼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